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죠. 지난주에도 4거래 연속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했는데 오늘마저도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에 상승 전환을 하려고 했던 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들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강석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뵙는 거라 막 네. 웃으면서 시장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정말 너무 힘들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나 14개월 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지금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부분적 재개다. 전면적 재개가 아니라 부분적 재개다. 왜 부분적 재개를 했을까 하는 또 의구심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이 많았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텐데요. 이 공매도 제도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개선된 제도화의 공매도가 제기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모든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공매도라는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대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많이 빠지지도 않아 주가의 변동성이 적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대형주들도 5%, 8%, 많게는 10% 넘게 급등했던 시장이니만큼 이 투자자들은 대형주들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대형주들을 빼야 되는구나, 매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잘못 인식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떨어지고 있고 네. 공매도하면 가장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오늘 약세가 나오는 걸까요?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번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될 때 네. 그때마다 시장에서 또 증권사에서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냈던 것이 주로 바이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로 인해서 코스피 전체의 시장에 타격을 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의 경우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경우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근데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주요 종목들이 무엇일까를 보통 분석할 때 공매도 거래액이 시가총액 대비 많다든가 또 대차 거래액이 비중이 또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실적은 부진한데 또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미래에 굿뉴스가 많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실적도 안 좋은데 굿뉴스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 타겟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반영이 되듯이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전 좀 억울한 게요. 네. 셀트리온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 치고선 정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제약바이오라는 특성상 미래의 꿈을 먹고 기대감을 먹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성장성이 먼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될 텐데 왜 항상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지 이 부분이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좀 하락해서 저희 채팅방에 셀트리온 삼형제 기존에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지는 건가요? 라고 네.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공매도가 중장기적으로 주가 자체의 어떤 흔들림을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나 경제를 보는 여러 전문가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지금 실적이 어떻고 실적이 실제 주가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소위
이것이 호평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네. 특히 지금 수준의 실적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 기업의 행보가 있는지 특히 그런 것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얼마나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가자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종목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공매도 재개 시 어떤 종목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그 공매도가 이루어질까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될 만한 업종은 무엇일까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실적은 부진하고 지금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은 생각했던 것만큼 부진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굿뉴스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타겟이 될 경우 실제 그 해당 종목의 경우 변동폭이 확대되고 주가의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실제 실적 대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네. 것을 판단할 때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공매도 잔고 비율입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후보군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무차입 거래가 불법입니다. 공매도를 할 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고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차 잔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하려면 누구로부터 이 주식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준 그 잔고, 대차 잔고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대차 잔고 비율이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지 이 상승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잣대를 보시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좀 실시간으로 진단을 좀 해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혹시 그런 미래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 공매도의 타겟이 돼서 조정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타격이 클 종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낮고 앞으로의 호재가 부족한 그런 종목들 혹은 공매도 잔고 비율과 대차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가 상승이 그동안 너무나 가파르게 움직였던 종목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건 장점이다. 또 증권가에서는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영향보다는 크게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네. 의견 주셨거든요. 네. 공매도 재개 시에 수혜를 볼 만한 산업 혹은 뭐 순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최근 들어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최근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지됐다가 재개된 적이 있었고요. 또 2011년이죠.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이 있었을 때 금지되었다가 재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3개월 후에 주가를 보면 대략 10% 이상, 15%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실제 코스피 지수 자체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주로 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옥소를 좀 가려내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에서 6월 초까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재개와 함께 맞물리는 이슈가 MSCI나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주요 지표들의 편출입 항목들의 편출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편출입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기업들이 이 종목의 이 지수에 편입이. 들어가기도 하고 편입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었으나 나가야만 하는 편출되어야 되는 또 기업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편입되고 어떤 기업들이 이제 편출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사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 편출되는 이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단행되는 시점이라든가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생각하실 때 이 새롭게 편성되는 이런 리밸런싱 되는 이런 이런 지수를 좀 보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편출되지 않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은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몇몇 종목들의 공매도 충격이 작용될지라도 코스피는 이제 우상향할 수 있겠다.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가 주저앉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공매도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부정적인 걸 저희도 압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 측에서도 이 부정적인 기능을 다 없애고 순기능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재개를 한 것이거든요. 저희 역시도 그런 공매도에 대한 안 좋은 영향, 악영향들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데는 의견이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통계치를 봤을 때는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걸 본다면은 오히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다시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까지도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실적 발표를 진행한 기업들의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면 네. 작년 동분기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이 흐름의 중요한 것은 특히 코로나19에 충격이 됐었던 대면 서비스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이 있었던 여행, 면세점, 항공업, 이런 업종들의 충격이 다소 상쇄되는, 특히 백신의 보급 속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불안감, 소비자의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투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 장세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뭐 일부 어떤 업종들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이런 경제의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단기적이라고 할지언정 그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기분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지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좀 더 길게 볼게요. 1분기 이어서 2분기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경제 이벤트라던가 네. 또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한다면 바로 백신과 코로나19 종식 네.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래 들어서 2020년 모든 그 경제적 충격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고, 네. 대부분의 구조적 변화, 언택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들이 코로나19로 야기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2020년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했다면 2021년은 포스트 백신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경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서 경제의 회복 정도가 또 결정될 텐데,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는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고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가져옵니다. 백신의 보급 여부에 따라, 보급 정도에 따라 이 경제 회복이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보급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백신 여권 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실제 더 탄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의 어떤 펜트업 디맨드를 만들 만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에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강조하겠습니다. 네. 백신 맞습니다. 백신 보급과 또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김광석 실장님과 이야기해 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